네, 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코딩 앤 플레이 코딩 교육 지도사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코딩 앤 플레이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황대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제 앞에 배가 하나가 있죠? 일찍 오셨는데 리더가 돼서 선생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해요. 구성원들과 함께.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쓸수 있게끔 재료를 준비한다. 구조를 만들고 재료를 준비하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대로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막 업무 지시하기 전에 저 바다를 향한 동경을 가르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전을 심어두라는 얘기죠. 저는 제일 처음에 과학 실험을 가르쳤어요. 문과대학을 나와서 과학 실험을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가르쳤던 게 항공우주과학 가르치다가 드론 수업을 하다가 로봇과학 수업을 하다가 로봇 하다 보니까 이제 코딩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코딩 수업을 하다가 제대로 코딩 교육하는 데가 없을까 막 찾아보다가 코딩 앤 플레이에 입사를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다 교육을 해봤어요. 그런데 코딩 교육을 주는 어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과목 중에서 코딩 교육의 회사에 제가 입사를 했겠죠. 그래서 코딩 교육의 그 중요성, 그리고 코딩 교육 회사가 굉장히 많죠. 자격증 따러 오신 분들도 코딩 앤 플레이 말고도 다른 데서도 자격증 과정 굉장히 많아요. 요새 보면 인터넷에 보면. 하지만 왜 코딩 앤 플레이어만 하는가? 코딩 교육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코딩 교육의 개요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 갖고 두 번 2교시에서는 알고리즘과 코딩 교육 교수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점심시간 가진 다음에 오후부터는 저희 뒤에 있는 우리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윤 주인님께서 나와서 유아 코딩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실제로 이제 오전에는 주로 이제 이론 수업인데 오후에는 실제로 저희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유아 코딩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프리스쿨 교재 가지고 이제 실제 수업을 해볼 거고, 초등 코딩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주니어 과정인데 특히나 이제 카드와 그다음에 앱을 이용한 방식을 해볼 거고요. 2일차 때 초등 코딩 이론과 실제 2에서는 이제 PC를 가지고 이 알버트를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PC를 이용한 과정. 그래서 노트북을 다 2일차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노트북 지참하라고 이제 공지사항에 내려갔을 거예요.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쉬는 시간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스크래치 코딩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저희 교육 과정 중에 CPS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CP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2일차 때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이 아니라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참고로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물론 단답형도 있고 숫자 쓰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 대부분 공통사항으로 과장님 왜 이거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졸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수업 강의 내용 중에서 시험이 나오고 제가 많이 힌트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집중하시면은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인데 이렇게 힘들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할 거고요.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잘 호응해 주시고 따라와 주셔야 1박 2일 동안 알찬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체인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읽고 아이들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왓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실제 있었던 IMF를 영어로 만든 국가부도에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두 주인공이 나오죠. 유아인과 송준호가 나오죠. 허준호. 유아인은 금융맨이었어요. 근데 잘 다니던 회사에다가 사표를 내고 나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위기가 올 것 같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위기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요. 허준호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근데 대기업 그 백화점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어음으로 받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허준호는 몰랐던 거예요. 국가가 곧 있으면 위기가 온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현실에 안주해 있던 거죠. 대한민국 지금 경제 성장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근데 괜찮아.
무슨 일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 사람과 현실에 안주했던 사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과 그 둘 사이의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교육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 10년 후 20년을 바라본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교육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려면 뭐를 바라봐야 돼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한눈에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화혁명, 1차 산업혁명은,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1차, 2차 산업혁명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농경사회였잖아. 대부분 이제 농사짓고 가내수공업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장도 생기고 제조업도 생기고 공장 근로자들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산업사회가 바뀌게 된 거죠. 시대가 바뀌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직업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 없던 직업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인데 이때 정보사회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화이트 칼라가 많이 부각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세상 혹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이 핵심이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일들이 우리 곁에 펼쳐질지 한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고라는 미국의 한 현장입니다. 한 여성이 가방에다 자연스럽게 넣죠. 얼핏 보면 도둑이죠, 도둑. 우리나라 이마트에서 이렇게 하면은 도둑으로 몰리겠죠. 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물건을 넣으면 그냥 가상의 장바구니에 바로 담기는 거예요. 앱을 켜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내려놓으면 다시 또 가상의 장바구니에서 삭제가 되죠. 여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간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 줄 설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그런데 과연 편리함만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여주면 과연 이거는 미국이니까 가능하겠죠 라고 하실 텐데요. 이걸 보시면 또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국내예요. 국내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예요. 롯데 오토프레시라는 곳에서 최근에 AI 로봇을 19대를 도입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원래 사람 10명이 하던 일을 이 AI 로봇을 도입하니까 3명만 있으면 된대요. 이제 사람이 3명만.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고되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막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물론 편리해졌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 영상이거든요. 이게 롯데 오토프레시예요. 자, 지금 이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로봇입니다. 이게 AI 로봇인데요. 원래는 이거 다 사람이 직접 가서 찾고 담고 했던 거를 로봇이 다 대신해주는 거예요.
초등학생 신입생이 65%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작년 기준이거든요. 초중고 장래희망 순이에요. 저 먼저 한 가지 봐야 될 직업이 이거죠. 9위는 프로게임.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냥 오락실에서 동전둑하는 게임이 전부였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프로게이머? 게임으로 직업을 갖는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5위에 뭐가 있냐면 유튜버,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예요 지금. 태지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로봇과 코딩 교육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유튜브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버가 돼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고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직업이 새로 생기고 있죠. 근데 생기기만 하면 좋은데 사라지는 직업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보시는 자료는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사라질 20년 내에 사라질 고위험 직업군이고 하나는 저위험한 직업입니다. 이거를 한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직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왼쪽에 있는 영역은 루틴한 일,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루틴한 일입니다. 위로 갈수록 인지적인 일, 머리를 쓰는 일이고요. 아래로 갈수록 신체, 몸을 쓰는 일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신체적 루틴한 일. 몸을 쓰는 일인데 반복적인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로봇과 기계에 의해서 빠르게 대체될 겁니다. 이게 아까 방금 영상 보여드렸던 롯데가 거의 이거잖아요. 신체적인 일이었고 반복적인 일들이었죠. AI 로봇에 의해서 금방 대체가 됐어요. 10명 일하던 걸 3명만 일하면 됩니다. 나머지 7명은 로봇과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생각 안 하세요. 인지적 루틴, 이걸 생각을 못 하세요. 반복적인 일인데 머리를 쓰는 일인데 반복적인 일인 거예요. 인지적 루틴한 일이죠. 근데 앞으로 인지적 루틴한 일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법률문화 종사자, 회계사 인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위험 직종이에요. 회계사. 텔레마케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카드 만들으라고 막 전화를 했더니 대부분의 상담을 다 알아서 AI가 다 해주죠. 가끔 가다가 상담사 연결하시겠습니까? 0번 누르세요. 딱 그때만 상담사랑 연결하고요. 나머지 잡다한 업무들은 사실 요새 다 AI가 다 해줘요. 인터넷으로 다 되거나. 그렇죠? 텔레마케터 인지적 루틴한 일인데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과연 이쪽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로봇이나 기계에 의해서 기계랑 서로 경쟁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 비루틴한 쪽을 교육을 해줘서 이쪽을 키워줄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방향성. 어느 쪽을 키워줄 것이냐. 자, 그런데 비루틴한 일, 창의적이고 완전 인간만의 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학자는 저위험 직종이잖아요. 왜요? 창의적인 일을 하니까. 또 예술가도 저위험 직종이에요. 예술가. 왜? 인공지능보다 어찌됐든 인간이 더 잘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쪽을 더 키워줘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창의적인 일이라면, 창의성만 생각한다면 기존에도 창의성 교육 많잖아요. 창의력 교육 많잖아요. 뭐 오르다도 있고 뭐 많잖아요. 창의 블록도 많잖아요. 근데 굳이 왜 코딩 교육이 또 필요할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현재에 있는 직업들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고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생겨날 많은 직업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필요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역량을 필요하다고 되어 있냐면 디지털 역량이에요. 디지털 역량. 그러니까 창의성만 필요하다면, 창의력 교육이라면 기존의 교육들도 다 창의력 교육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굳이 코딩 교육이 왜 또 필요해? 그런데 창의성은 기본이고 여기다가 뭐까지 디지털 역량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이 뭐예요? 코딩 교육인 거예요. 이분 아세요? 반병현 씨인데 모르실 거예요. 왜?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카이스트 석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공익근무를 한 거예요. 석자 출신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공익근무를 하는데 노동청에서 공익이니까 루틴한 일을 시켰겠죠. 신체적 루틴한 일을 시켰을까요? 인지적 루틴한 일을 시켰을까요? 둘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카이스트 출신인데 화장실에 막 화장지 갈고 있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인지적 루틴한 일도 시켰어요. 무슨 일을 시켰냐면 야 병현 씨, 이 두 개의 엑셀 이것 좀 합해줘.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모니터에다가 엑셀 파일 두 개를 딱 띄워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열심히 단수 반복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르잖아요. 카이스트 석사 출신이잖아요. 두 개의 엑셀 파일을 자동으로 합쳐주는 프로그램을 짜버렸어요. 그래서 금방 끝내버린 거죠. 자, 그랬더니 위에서 상사가 또 한 번 루틴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더 심하죠. 이번에는 4,000건의 등기 우편에 수신자와 발신자 명부들을 정리해봐 병현씨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걸리냐면 6개월이 걸린대요. 6개월. 근데 딱 병현씨가 딱 붙더니 이거 루틴한 일인데 이거 나는 이런 반복적인 하는 일에는 나는 내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인이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단순에 이 업무를 해결해버려요. 이 사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디지털 역량을 갖추면 뭐냐면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업무를 시켜도 더 빨리 달성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10시간이 걸릴걸 코딩 교육 받은 사람 예를 들면 5시간이면 해내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누굴 뽑겠어요? 이거예요. 생산성 향상.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사와 AI가 컬래버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자, 하루에도 수만 건의 새로운 의학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진료하느라고 바쁜데. 그럼 누가 대신해줘요? AI가 대신해주는 거예요. 최신 논문을 읽고 분석한 다음에 이 환자에 맞는 가장 최적의 치료법을 의사한테 딱 오히려 추천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이 치료법에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 한번 해볼까? MRI나 CT를 분석하는데요. 인간 의사보다 더 잘해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대생이 무슨 수업 듣고 있대요? 코딩 수업 듣고 있대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그래서 과거의 의사는 과장님 제 아이들은 의사 시킬 거거든요. 코딩 교육 왜 필요해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학부모 설명회 딱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과거의 의사는 의술이에요. 이게 의술. 네, 갑자기 이게 뭔 글자인가? 과거의 의사는 의술만 있었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의사가 될 사람은 의술은 기본이고, 얘는 기본이야. 기본이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기본이고 여기에 디지털 역량까지 갖춰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딩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신한은행,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기존의 영업망으로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에서 창의 융합한 인재를 뽑겠대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겁니다. 일반 회원들을 뽑는데 디지털 역량 평가를 보겠대요. 쇼킹하지 않으세요? 개발자를 뽑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반 회원이에요. 일반 회원 뽑는데 디지털 역량 평가를 보겠대요. 이렇게 기업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창의성은 기본이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싶은 삼성전자 대졸 공채에 파이썬을 도입했다고 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비개발 직군에도 파이썬 가능 여부를 질문을 했대요. 그럼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해서 뭐 다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출신들만 뽑을 게 아니라 마케팅 할 사람도 있고 경영 쪽에서 일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가 마케팅 부서에 지원을 했어. 근데 갑자기 너 파이썬 가능하세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나는 마케팅 지원했는데 난 개발자가 아닌데.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만 할 줄 아는 사람과 마케팅은 기본이고 여기에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뽑겠어요? 기업 입장에서. 후자라는 거예요. 자, 기업이 바뀌면 어디가 바뀔까요? 기업이 바뀌면 대학이 바뀌어요. 국민대학교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시켰어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총장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전공을 떠나서 컴퓨터 언어를 이해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대학이 바뀌면 또 어디가 바뀔까요? 초중고가 바뀌겠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때 뭐 인문 소양과 안전 교육도 강화되었지만 우리가 주로 보고자 하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에서는 ICT 활용 교육에 그쳤는데 이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중학교에서 정보 교과가 이제 선택 과목이었어 원래는. 그러다 이제 필수 작년부터 이제 필수가 되었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교과가 심화 선택이었는데 일반 선택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아이들 선택이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코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준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을 제대로 읽어보고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건지를 제대로 봐야 되겠죠. 자,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이거.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 교육부에서 내려준 거예요. 이거 읽어보신 분. 나 읽어봤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코딩 교육을 하시려는 분들이고 혹은 코딩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해보시려고 하는 건데 교육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 보면 초, 중, 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인재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뭐라고 써있을 거 아니에요. 초중고, 우리나라 초중고를 다 마치면 모든 학생들이 파이썬 정도는 다 다룰 줄 아는 학생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프로그래머 양성, 코딩 능력 향상,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안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래요. 여기서 핵심 자료가 뭐냐면 이거예요. 컴퓨팅 사고력이에요.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이 뭘까?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어보시면 다들. 그래서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이라고 딱 치잖아요. 제 영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제 영상이에요.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오디오북으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담아서 오디오북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출퇴근하실 때 그냥 켜놓고 화면 안 보셔도 돼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자막도 없어. 어차피 오디오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도 안 들어와도 제가 만들었어요. 영상 콘텐츠로. 하도 안 들으시길래 제가 교육하다 보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어요. 속는 사람 지금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출퇴근하실 때 귀에 꽂고 들으시라고. 몇 번씩 들으셔야 돼요? 100번씩. 왜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농담이 아니라 내일 시험에 그래서 나와요.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제가 이러고 있죠. 여기 구독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된 건 앞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인문과 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과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참조력을 두루두루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코딩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 인재는 달랐나요? 달랐죠. 과거 인재는 기존에 있는 지식을 그냥 잘 습득해가지고 그냥 똑똑한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은 과거의 인재였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인재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재는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 다양한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려대학교 김현철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제자 중에 굉장히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난 제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제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이 야 너 초롱아 너는 뭐 만들고 싶은 거 없니? 네 교수님 저는 없어요. 만들고 싶은 게 없대.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난데. 그래서 깊이 있게 상담을 해보니까 평생을 살아온 게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시키는 대로만 해왔던 모범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실력은 뛰어나. 그런데 뭐를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재는 될 수 있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야 너 이거 만들어. 열심히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코드는 짜겠죠. 그런데 미래의 인재는 아니에요. 앞으로의 미래의 인재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창의 융합형 인재 하니까 딱 이 인물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왼쪽에 있는 게 놀랍게도 여러분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입니다.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올드하죠.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를 중퇴했잖아요.
중퇴를 하고 나서 어떤 과목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 과목 이름이 뭐였냐면 캘리그라피였어요. 캘리그라피. 생뚱맞죠? 애플 창업자가 캘리그라피 수업을 첨가했대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대학교 이제 졸업식장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10년 후에 맥킨토시를 기획을 할 때 이 맥킨토시가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서체의 컴퓨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는 캘리그라피라는 과목과 IT의 고장이 나면서 맥킨토시를 탄생시킨 거예요. 이런 인재를 앞으로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코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just buy a new video game. Anyone. Don't just download the latest app. Help design it. Don't just play on your phone. Program it.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코딩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거의 수학과학 수준으로 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빨리 시작했죠. 199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해외 코딩 교육과 비교를 해보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연간 70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다 합해도 70시간이 안 돼요. 놀랍죠? 뭐 일본하고 비교해서도 느리고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빨리 시작했고요. 영국은 5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늦고 너무 늦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비중도 너무 적은 시간 17시간, 34시간 아주 적은 시간만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교육이 너무 잘하고 있으면 솔직히 사교육을 안 보내요. 영어학원 보내고 수학학원 보내는데 학교 공부로 충분하면 뭐로 보내요? 학원은 그냥 학교 공부로 그냥 만족하지. 코딩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공교육에서 오히려 너무 잘해버리면 사교육 안 보내요. 근데 공교육이 지금 헛발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헛발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코딩 교육의 중요성만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 수요는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냐면 사교육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회라는 거. 자,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과장님 17시간 이상이고 중학교는 34시간 이상인데 왜 최소 시간 갖고 얘기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이상인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한 국회의원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작년에 중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얼마나 편성을 했냐 이거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34시간 이상이라고 했죠. 중학교 딱 34시간만 한 학교가 84%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34시간 이상 하라고 하니까 34시간만 하는 거예요. 17시간 이상 하라고 하니까 17시간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코딩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코딩과 코딩 교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딩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코딩 교육을 엉뚱한 방향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코딩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코딩이라는 단어는 코드라는 단어에 ing라는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인 코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이 코딩이니까 코딩 교육은 뭐다?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코딩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코딩 교육은 뭡니까? 코딩 교육은 이거예요.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고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컴퓨팅 사고를 기반 시작. 네, 지금 뭐 아침 안 드셨어요? 네, 좀 이왕 할 거면 네? 좀 힘차게 해야죠. 그렇죠?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들이고 사업하실 분들인데, 그렇죠? 이 사람은 정신이 되게 중요해요. 정신. 똑바로 된 정신을 가지고 할 때 뭔가 교육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다른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해 코딩 과정을 활용하는 활동. 네, 단기간에 교육으로 지금 딱 좋아졌잖아요. 자,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활용한대요? 코딩 과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글씨가 써있죠? 태지쌤. 선생님, 네. 이거 누가 썼나요? 제가 썼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거 제가 썼나요? 네. 진짜요? 이게 썼잖아요. 보드마크가 썼어요. 근데 제가 썼다고 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 보드마크는 제가 이 글자를 쓰기 위한 뭐예요? 도구예요. 얘는 도구. 진짜 중요한 건 이 도구로 무엇을 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코딩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코딩 교육에서 코딩 과정 해요. 저희 코딩 앤 플레이에서도 카드로 입력하고 앱으로 입력하고 PC 스크래치로 하고 입력해요. 코딩 과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진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력을 키워주고 창의력을 키워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은 사라지고 도구만 남은 거. 도구만. 얘들아 봐라, 이 보드마크는 검은색도 있지만 빨간색도 있다.
이 마카는 수성이라서 지워져. 신기하지? 이런 거 가르쳐주고 보드 마카는 뚜껑을 열고 써야 돼. 보드 마카는 이렇게 잡는 거야. 도구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열심히. 이게 우리나라의 코딩 교육. 자, 그냥 진짜 그런지 저만 이렇게 주장하는지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딩이라고 하는 게 여러 지적인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이 코딩이라는 게 결국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개념이던데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해야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 짚어주죠.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교육.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코딩 교육은. 그것만 지적으로 하고 싶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코딩 교육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의 특징인 알고리즘, 논리적 사고와 시뮬레이션, 모의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뿐이다.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을 코딩 교육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컴퓨테이셔널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이 중요한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도입하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다 컴퓨터적 알고리즘을 조금만 도입하자 이런 네. 그러면 사람 방식으로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컴퓨터를 활용할 일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사실 그 점수를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문과 학생들이 아마 더 높은 성취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프로그래머 중에서 문과 출신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학원에서는 뭘 가르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네. 뭐 막 코딩 뭐 저희는 시간으로 가르치고요. 막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좀 수준이 낮아요. 수준이 낮대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C언어 가르치고 파이썬 가르치고. 때문에 그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논리적인 학생으로 키워줄 겁니다라고 하는 학원이 있다면 그건 코딩에 대한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오류 없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한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 소설을 쓰는 거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언어의 논리성을 이렇게 갖추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뭐 인문계다 이공계다 이런 거 구별할 필요 없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 교육 자료.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셔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서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수 학습 방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대화하라고 되어 있죠. 최소화하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코딩 교육의 목적이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 학습이 목적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 그 문법을 익히는 게 목적이라면 이걸 최대화하라고 했겠죠. 근데 최소화하래요. 왜요? 얘는 도구니까요. 진짜 얻고자 하는 건 뭐니까요? 컴퓨팅 사고력이기 때문에. 자, 또 한 번 볼게요. 이거 다 뭐에 있다고요? 제 유튜브 오디오북에 다 있다고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100번씩 들으시라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래요. 와, 중요하다고 나오죠?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래요. 이걸 모르니까 왜 코딩 앰플에서는 스크래치로 해요? 초등학교에서 다 엔트리로 하는데 요새 엔트리로 바꿔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건의를 막 해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지금 습득에 지금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거 안 배워서 그래. 제 유튜브를 안 들어서 그래. 제 구독자 중에는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없거든요. 어떤 지금 스크래치 3.0 나는데 왜 2.0으로 왜 가르쳐요? 바꿔주세요. 2.0이고 3.0이 그게 뭐가 중요해?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게 그게 핵심이고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못 보고 곁다리를 봐요.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 코딩 교육은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분 빨리 오신 분들은 이분의 영상을 봤죠. 코딩 교육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 중요 인물이 네 인물 있어요. 4명 있어요. 4명.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캐리 쌤이에요. 그 두 번째가 누구냐? 이분이에요. 레스니 교수님. 이분이 스크래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작년에 부산 백스코에 오셔서 강의한 내용이 이렇게 그 영상이 있어요. 이 강의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딩은 기술적인 기능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술적인 기능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대요. 어느 날 이분이 출근을 딱 했는데 스크래치에 보면 최근 프로젝트가 쫙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30개의 프로젝트가 똑같은 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아, 이건 뭔가 버그가 있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디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아이디, 태지쌤으로 30개가 쫙 올라왔으면 이건 오류인데 아이디가 다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알고 보니까 제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학생이에요. 아, 얘들아, 이벤트 카테고리 가서 자, 녹색 깃발 클릭했을 때 끌고 와. 했니? 네. 자, 형태 카테고리 가서 모양 바꾸기 끌어와. 끌어왔니? 네. 자, 공유하기 눌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똑같은 프로젝트가 짠 하고 올라와진 거예요. 이걸 뭐 한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나라예요. 이 강의 보면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자, 놀라운 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혹시 이 중에 임신하신 분 있으면 잠깐 눈을 감으셔야 돼요. 놀라실 수도 있어서. 네. 이 뭔지 아세요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에 올해부터 이제 코딩 교육 하잖아요. 전 궁금했어요. 초등학생들 어떤 교재로, 어떤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수업을 할까? 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6번 그림과 같이 방향을 바꾸기 위한 블럭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걸 오른쪽으로 고치고 15를 1로 고치고 바꿉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블럭을 넣습니다. 8번 조건을 설정하는 그림과 같이 참에 넣습니다. 9번 멈추기 블럭을 완성합니다. 열심히 뭐 가르치고 있냐면 엔트리 사용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실과 교과서에서. 이게 실과 교과서야. 그 밑에 보면 뭐 보여요? 로봇 보이죠? 이게 네오봇 에듀예요. 전 이걸 만들어 봤어요. 저 유튜버라고 했잖아요. 저 여기 대표님한테 나 테디쌤인데 나한테 협찬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테디쌤 코딩 교육하면 이 테디쌤 빼볼 수 없네. 당연히 협찬해드리겠다고. 협찬을 제가 받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왔어요. 한 20분 걸려요. 이거 안 되는데. 초등학교 수업 시간 40분이잖아요. 20분 동안 열심히 이거 만드는 거야.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실행해서 로봇이 움직이니까 와 신기하다. 끝. 이게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코딩 교육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핵심 역량은 5C로 이제 뽑거든요. 5C로. 창의성,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근데 뭐 나머지 창의성,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력은 다른 교육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컴퓨팅 사고력이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제가 아까 코딩 교육에서 중요한 인물 테디쌤 나왔고 레스니 교수님 나왔고 나오잖아요 이번에 페퍼트. 이분을 빼놓고 컴퓨팅 사고력을 말하면 이거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자, 이분이 컴퓨팅 사고력의 원조가 되는 절차적 사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분의 저서에서 1970년도에 이미 굉장히 빨리 그랬죠. 그리고 최초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용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로고였어요. 로고. 근데 이분은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 아직 컴퓨터가 보편화되기도 전에 막 학생당 1인당 한 PC를 딱 놓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파격 주장을 막 펼친 거예요. 컴퓨터 한 대가 거의 자동차 가격 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다 무시를 했죠. 미쳤구나. 네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미쳤구나. 이분 밑에서 있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레스니 교수님. 제자였어요. 그래서 페퍼트 교수님은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면 구성주의 교육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교육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레스니 교수님도 구성주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를 발전시킨 뭐를 만들게 돼요? 스크래치를 만들게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컴퓨팅 사고력이 확산되게 된 것, 대중에게 확산되게 된 것, 이 두 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 한 명 남았잖아요. 코딩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4명. 테지쌤, 레스니, 페퍼트 한 명 더 남았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에요. 윙, 지넷 윙. 이름을 되게 잘 지었죠. 윙. 날개를 달아서 컴퓨팅 사고력이 이분을 만나서
날개를 달고 막 펼쳐 나가는 거예요. 자, 이분이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MS 부사장인데 이분이 한 컴퓨터 학술지 바로 이거예요. ACM이라는 컴퓨터 학술지가 있어요. 여기에 3쪽짜리 제가 갖고 있는 번역본이라서 4쪽인데 3쪽짜리 기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기본문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펼쳐요. 모든 아이들이 읽고 쓰고 세마는 거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 3가지 능력에 뭐를 추가시켜야 된다? 컴퓨팅 사고력을 추가시켜야 된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읽고 쓰고 세마는 능력이 빠르게 확산됐듯이 컴퓨터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서 컴퓨팅 사고력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라고 이 주장을 펼친 거예요. 이거 읽어봐야 되겠어요? 안 읽어봐야 되겠어요? 읽어봐야 되겠죠? 이거 안 읽어보셨잖아요. 이거 유튜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올렸을까요? 제가 올렸어요. 저밖에 안 올렸어요. 놀랍게도. 최초 영상인데 조회수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 100번씩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4가지 인물 테스트를 꼭 1번에 쓰셔야 돼요. 4번에 쓰시면 제가 삐져가지고 맞춰줬는데 3번 할 수도 몰라요. 그런 농담이고요. 컴퓨팅 사고력이 과연 뭘까? 이분도 똑같이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님이에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분이 모라벡 교수님,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모라벡의 역설. 앞에 치와와와 머핀이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 같아요. 요거 치와와인가요? 머핀인가요? 얘 치와와인가요? 머핀인가요? 대단하십니다. 와, 제가 장난친 게 아니라 초창기 인공지능한테 이걸 물어보잖아요. 어려워요. 인공지능은 얘를 구분하는 건 어려워요. 인간은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딱 얘 치와와, 얘는 머핀 알잖아. 인간은. 근데 인공지능은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인간에게 쉬운 건 컴퓨터한테는 어렵고 인간한테는 어려운 건 컴퓨터한테 쉬운 거죠. 예를 들면 계산하는 거, 수십만 자리 계산하는 거, 우리 인간한테 딱 시험 문제를 딱 내주고 계산해보세요 하면은 어렵죠. 컴퓨터는 알았어, 답 이거야. 어려워하지 않아요. 자, 암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하겠죠. 소프트웨어 교육 주침. 자, 내일까지 2일차 교육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내일까지 외워오세요. 토시아가 틀리지 않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근데 컴퓨터한테 야 이거 기억해 1초 만에 기억하겠죠? 인간한테 어려운 거 컴퓨터한테는 어떻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라벡의 역설인 거죠.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굳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돼요? 인간이 잘하는 능력에 컴퓨터가 잘하는 능력을 뭐 하면 돼요? 합쳐서 어떤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컴퓨팅 사고력인 거예요. 자,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쉬운 예. 자, 한 선생님이 잠깐 교무실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가면 애들 막 떠들잖아요.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얘들아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모두 한번 더해봐. 8세 아이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내고 막 짐을 딱 챙기고 있었죠. 근데 카라스이 갑자기 딱 손을 들더니 네 선생님 왜 풀었어요? 아 너 장난하지 말고 풀었다니까요? 얼마인데? 네 5,050이요. 오! 선생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저 아니에요. 너무 저한테 빠지셨네요. 저 아니에요. 누구였냐면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였어요. 가우스 이거 8세 때 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풀었는지 아시겠어요? 네. 1학년 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더하면은 100이 되잖아요. 패턴을 찾은 거예요. 이 친구가 8세 때. 진짜 천재죠. 여기서 패턴을 찾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숫자 계산을 딱 해버린 거예요. 가우스는 뭐가 있었어요? 수학적 사고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수학적 사고력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거 자동으로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스크래치로 코딩을 해봤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죠. 숫자 몇 가지 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대답을 하겠죠. 나는 100이 아니라 1000까지 결과가 알고 싶어. 1000을 입력하는 거죠. 알아서 컴퓨터가 계산을 한 다음에 결과값을 2초 동안 보여주도록 제가 코딩을 해버렸어요. 뭐예요? 저는 수학적 사고력은 기본이고 컴퓨팅 사고력이 조건으로 제 자랑이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콩나물 키우기. 콩나물 키우는데 물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일이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 종이 상자에 사실은 아두이노 보드가 들어있어요. 아두이노.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아두이노 보드가 들어있고 여기에 수중 펌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나물한테 수중 펌프가 자동으로 물을 주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찡그리고 있죠? 여기에 제가 센서를 달아놨어요. 조도 센서. 빛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예요. 콩나물은 빛이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나니까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가려주면 스마일로 바뀌어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제가 여기 있는 걸로 프루츠루프라는 어플로 블록 코딩을 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합니다. 저는 뭐가 있어요? 컴퓨팅 사고력으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바가지로 우리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바가지로 이렇게 콩나물을 기르셨는데 저는 자동으로 이렇게 하죠. 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야? 컴퓨팅 사고력이에요. 이거를 조금 학자들은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컴퓨팅 사고력이 뭐예요? 혹은 학부모님이 상담하는데 원장님 컴퓨팅 사고력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할 때. 근데 편하시면 어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편하시면 이걸로 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어려운 표현이에요.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진해 부인의 컴퓨터 과학처럼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동일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쉬운 정의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정의는 이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컴퓨팅 사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알아보고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컴퓨팅 사고력을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말을 했습니다. CSTA하고 IST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가지로 컴퓨팅 사고력을 얘기를 했고요. 교육부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동일한 개념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다른 건 딱 하나 밑에 병렬화하고 일반화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표씩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글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또 11가지로 분류를 해놨어. 또 11가지로 치려고. 네.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앞에 CSTA하고 교육부 지침대로 한번 컴퓨팅 사고력의 9가지 구성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네. 자, 첫 번째, 자료 수집.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 알맞은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미세먼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겠어요? 모으겠죠. 이게 뭐예요? 자료 수집이에요. 자료 수집이 끝났으면 그 수집된 자료를 이해하고 패턴을 찾아서 결론을 도출해내겠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다. 아니다. 비질 탓이다. 아니다. 고등어를 우리나라 사람 너무 좋아해요. 고등어를 굽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다. 이런 자료 분석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료 표현. 분석된 자료를 적절한 그래프나 차트나 그림 같은 것들로 정리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자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미세먼지를 우리나라와 주변 국들의 미세먼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심한 지역은 여기 좀 보라색과 빨간색에 가깝고요. 좋은 지역은 파란색에 가깝죠. 네, 중국 굉장히 심하죠. 이게 뭐예요? 자료 표현이에요. 컴퓨팅 사고를 설명하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분해. 문제분해는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수준으로 쪼개는 거를 문제분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목걸이가 있죠? 컴퓨터한테 야, 이 목걸이 가격 좀 계산해봐 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빨간 구슬은 몇 개, 파란 구슬은 몇 개. 빨간 구슬은 개당 얼마, 파란 구슬은 개당 얼마. 그리고 실이 있는데 실은 인치당 얼마. 문제를 쪼갠 다음에 그거를 계산을 해서 나중에 조합하는 거죠.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컴퓨팅 사고력이에요. 문제구네. 네. 그 다음에 추상화. 추상화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걸 추상화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추상화.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의 지도는 굉장히 자세한, 예를 들면 이 문의 길이부터 여기서 저기까지 그 거리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오른쪽은 좀 단순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건물에 불이 났어요. 대피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도는 왼쪽 지도예요? 오른쪽 지도예요? 오른쪽 지도예요. 그러니까 자세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불 났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비상구가 어디 있고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그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 정보죠. 핵심 정보만 추려서 단순화한 거예요. 복잡한 걸 단순화했네요. 이게 뭐예요? 추상화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맵에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지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도에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있는 데가 지금 가로수길이잖아요. 가로수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식당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커피를 좋아해서 예를 들면 커피숍을 자주 가. 그러면 카카오맵은 다른 식당들도 중요하지만 커피숍을 주로 띄워준다는 얘기예요. 이 지도에서. 여기 있잖아요. 유저분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꼭 선정해서 뽑아준다. 이게 뭐예요? 추상화 개념이 이렇게 IT 기술의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절차가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절차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순서적 단계로 표현한 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알고리즘의 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신체 검사를 받고 학과 접수를 하고 학과 시험을 보고 쭉 하면 다시 돌아가고 이 순서로 하면 되죠.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코딩 교육을 컴퓨팅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죠. 컴퓨팅 사고력이 있어야 취업도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딱 보고서 이거 만든 사람은 컴퓨팅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고리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한눈에 봐도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자동화는 뭡니까? 코딩하는 걸 자동화라고 해요.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엔트리로 코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 언어로 옮기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자동화 혹은 코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예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엔트리 문법을 배우면, 엔트리 사용법을 배우면 이거 그냥 엔트리로 바꾸면 되고, 스크래치 사용법을 배우면 얘를 그냥 스크래치로 바꾸면 되고, 파이썬 문법을 배우면 파이썬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엔트리, 스크래치, 파이썬 문법을 배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나라 코딩 교육은 얘를 얘로 바꾸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다 줘요. 그리고 나서 그냥 따라하래요. 알고리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 단계가 중요한 건데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코딩 앤 플레이에서는 어떻다?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시해요. 저희 교재에 보시면 알고리즘에서 교재에 안 나와 있어요. 왜요? 학생들 뭐 니네들 직접 짜라 이거예요. 다른 교재, 시중에 있는 교재, 이게 제가 실제 학교에서 수업했던 교재거든요. 엔트리 교재예요. 여기 보면 알고리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고리즘을 스스로 짤 필요가 없어. 왜? 이게 다 따라하는데. 근데 코딩 앤 플레이는 이 알고리즘을 아이들이 직접 짜는 직접. 그래야 컴퓨팅 사고력, 논리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시뮬레이션은 자동화의 결과로 프로그램을 실행한 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화는 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ISPA에서는 병렬화라고 얘기했죠. 병렬화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병렬화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크래치로 제가 갤러그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움직여야 되잖아.
주인공 비행기, 적 비행기, 미사일 뿅뿅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동시에. 이런 게 뭐예요? 격렬한 개념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키워드 말씀드리고 오전 교육 마치도록 할게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도 생기고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근데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원하는 거야. 앞으로 생겨날 직업들. 그래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고요. 이 코딩 교육에서 핵심은 프로그래밍 문법이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과 컴퓨팅 사고력의 9가지 구성 요소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Coding and play.